안녕하세요. 부동산학 원론을 담당하고 있는 박평가사라고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사고요. 일단 박수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명은 박래권이고요. 네, 실명 좀 가리려다가 실수로 써버렸네요. 그리고 32기고요. 현재 대형법인에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저는 1년 11개월을 정확하게 딱 따지면 공부를 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증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증권사 다니다가 병행을 했죠.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힘들어요. 저는 힘들었고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병행을 하다가 저는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만뒀냐면 공부를 하다가 확신이 왔어요. 아, 이거 붙겠다. 이렇게 하면. 네, 그럴 때 그만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직장인분들은 일단은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정말 나는 이제 배수의 진 이런 거 안 치고 그냥 공부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말리진 않지만 네, 감정평가사가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직장이 있으시고 좀 생활에 기반이 필요하신 분들은 병행을 하시는 게 낫고요. 하시다 보면은 확신이 올 거예요. 내가 직장 그만둬야 할 때를 정할 때가 와요. 네, 그런 실력이 오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그만두시면 저는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지극히 사견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1년 11개월 사실 동차는 아니에요. 유예생이죠. 유예생인데 감정평가사 수험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단기 합격을 한 편이에요. 1년 11개월이니까 2년이라고 볼게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2년 안에 끝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고집이 너무 세요. 네, 본인들의 공부 스타일에 대한 고집이 세요. 근데 저희는 전문직이고 나름 고시 시험이라고 불리는 시험이에요. 근데 정말 고승덕 변호사도 있고 고시 3관왕 하신 분들 해서 고시 빨리 붙은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답은 하나예요, 다. 나는 미친 듯이 회독을 했다. 예, 막 회독을 했다. 근데 방금 이제 안 평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회독까지가 고비예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그냥 전 과목 2차, 1차 다 똑같이 3회독까지가 고비고 이해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나뉘는 게 뭐냐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1번 유형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이해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 모르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설렁설렁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저는 2번이었어요. 네. 그래서 1번과 2번의 공부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고 스케줄도 다르게 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해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저희가 부동산이라는 거를 뭐 전업에서 전 직장에서 접해 보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다 처음 전문적으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게 완벽히 어렵고 감정평가사인 저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 수험생들은 더 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스타일인지 암기 스타일인지 먼저 정하셔야 돼요. 먼저 정하셔야 되고 2차는 거기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학원론 설명 전에 어찌됐든 저는 1, 2차를 다 공부해본 입장에서 크게 먼저 큰 숲부터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이해식에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남들이 3개월에 끝낼 거를 나는 4, 5개월에 끝내도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이해 시간이 추가가 돼요. 근데 나는 암기를 해야겠다. 나는 몰라도 그냥 넘어가겠다. 어차피 다시 보면 되겠지. 라는 분들은 확실히 빨라요. 네, 확실히 빠르고 점수도 빨리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공부량도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2번 방식의 단점은 저희 시험이 2차 시험이 참 대중이 없거든요. 정형화된 게 없어요. 물론 지금이야 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정형화된 게 없다 보니까 암기 위주로 하고 치고 나가다 보면 깊은 이해가 조금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처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기본은 써요. 일단 암기된 게 있어서. 근데 하지만 고득점을 맞지는 못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네. 그래서 이해식으로 가면은 내가 남들보다 늦더라도 좀 조바심을 버리셔야 되고요. 2번 형식으로 가시면은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번 형식으로 가시면은 어찌됐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학생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혹시 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두 분이에요. 네.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차까지 유리해요. 근데 2차에서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2차에서는 똑같아요. 완전히 과목이 뒤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는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1차는 좀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에서 실무 과목이 가장 악명 높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공부량도 가장 많고요. 투여해야 할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크게 보자면 1차 공부하시면서 시간 되시면 2차 실무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거는 그냥 과목을 다 떠나서 그냥 전체적인 스케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1차에 전업하셔야 돼요. 네. 전업하시는데 확실히 실무를 병행하신 분들은 빠릅니다. 합격도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랜디잇에서도 그렇고 2차 실무를 같이 이렇게 1차랑 병행할 수 있는 스케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소화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강의라도 먼저 들어보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실무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실무를 완벽하게 하진 못하더라도 1차 강의에 비중을 두되 2차 실무 강의는 그래도 1차 하면서 좀 끌고 나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1차 과목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1차는요 좀 약간 피라미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1차가 5과목이죠. 그래서 여기가 회계, 경제, 민법, 관광법, 부동산학 원론이에요. 그래서 회경, 민관, 부라고 하죠. 부동산학 원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학 원론이 가장 맨 여기 마지막 컵이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요.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4가지 밑에 바탕이 되는 모래성을 쌓으면서 바탕이 되는 회경, 민관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회계, 경제, 민법, 관광법. 이 4가지가 안 돼 있으면 학원론에서 굉장히 애가 먹습니다. 네, 애가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공부 스케줄을 짜실 때 나는 부동산학 원론을 같이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처음에는 회계경제 하는데 진이 다 빠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두껍잖아요. 층도 가장 두껍고 가장 아래층이 있잖아요. 그만큼 회계경제가 중요하고 꽈락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와요. 저는 부동산학 원론 때문에 꽈락 나오셨다는 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네, 그 정도로 쉬운 과목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1차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부동산학 원론은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단계를 다 쌓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멘탈적으로 좋습니다. 멘탈적으로.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과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부동산학 원론은요. 종합응용학문, 사회과학 학문이에요. 사회과학 학문, 종합응용학문이라고 보시면은 모든 학문이 짬뽕돼 있는 과목이 부동산학 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경제, 민법, 관광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 4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게 부동산학 원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4가지를 잘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학원론을 회독수를 완전히 줄여도 점수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근데 물론 기본적인 공부는 해줘야겠죠. 당연하게. 네. 아예 안 하고는 점수 나오기는 힘듭니다. 학원론도. 네. 어찌됐든 종합응용학문이고 4가지는 똑같습니다. 회계학, 경제학, 감정평가, 관계법규, 민법을 기초로 부동산학 원론의 이론 내용을 학습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4가지의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본인이 기본 강의를 다 들었다 했을 때 부동산학 원론으로 넘어오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네, 근데 다 시간이 금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목 특징을 보면요. 어찌됐든 1차 학원론 제외한 4과목이 모두 공부의 베이스가 됩니다. 4과목의 그 내용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4과목이 그냥 뜨문 이거 어디서 봤는데 보면은 관광법, 어디서 봤는데 민법, 이거 어디서 봤는데 경제학 이거예요. 왜냐면 부동산학 원론 중에 부동산 경제론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면 경제론은 안 봐도 돼요. 그냥 기출문제만 좀 풀고 가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적인 좀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숙지하고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4가지가 공부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정 못 합니다. 제가 학원을 가르치고 있지만 2차 시험 과목에 실무를 선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선행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선행하는 사람은 학원론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어쩔 수 없어요. 실무 내용이 다 학원론의 내용이 다 실무의 기초 내용이에요. 기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무를 먼저 해본 사람들은 감정평가 실무를 내가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강의를 들어보고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학원론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론이 저희 시험이 특징이 뭐냐면 안 배운 거에서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네, 학원론도 그렇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중개법,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가르치거든요. 감정평가사 시험. 평가사 시험이잖아요. 중개사법을 왜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저희가 버릴 수 있어요. 뭐 몇 문제 안 되니까. 다른 거 다 맞추면 되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그거 좀 배운 건데 좀 꼬아서 내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헷갈릴 때 그거 있잖아요. 좀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 그런 감이 좀 실무에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2차 실무에서. 부동산 한번 접해봤다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노력 대비 최대의 효율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이 쉬워서. 그래서 회계를 뭐 7회독, 10회독을 하신다면 그거의 절반 정도만 회독을 하시면 학원론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고 합격에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아는 문제만 다 맞춰도 60점 무조건 넘습니다. 학원론은. 60점이 아니죠. 거의 70점도 넘죠. 근데 문제는 아는 문제를 틀리면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문제만 다 맞춰도 합격에는 절대 지장이 없는 점수가 나오니까 그거는 명심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감으로 맞히는 문제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근데 내가 틀릴 줄 알았는데 맞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학원론이. 네,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과목이라는 거. 그게 좀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제가 좀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고, 학원론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던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사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사사 전략. 사사 전략이 기본서 사회독, 기출문제 사회독입니다. 네. 그냥 제 공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부를 좀 무식하게 했어요. 암기형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모르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회독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회계경제를 10회독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10회독, 기본서 10회독을 갔어요. 회계경제도. 그리고 민법, 강간법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학원론만 4회독 가져갔어요. 저는 그게 암기인식이니까 빨리 치고 나간 거예요. 이제 이해형은 또 다르죠. 그게 좀 낮아질 겁니다. 어찌됐든 근데 10회독을 한 반면에 학원론은 4회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절반도 안 되는 40%잖아요. 그 정도 했는데도 저는 학원론이 80점 후반인가?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로 투여를 하지 않아도 타 과목 대비 해서 최대의 효율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회독수 적게 가져가도 합격의 지장이 없고요. 부동산학 원론은요, 강간법이나 민법은 그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학원론은 그 내용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다른 과목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다 하면은 경제학이 뭐 한계 효용 법칙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경제학 내용을 부동산으로 치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부동산학 원론이. 그러면 그 부동산학 원론은 내가 경제학에서 배운 내용을 부동산에 적용을 하면 단어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익숙함만 가져가시면 돼요. 부동산학 원론은. 그건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기본서 내용 회독하시면서 기출문제 회독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4사 전략 해서 기본서 4회독, 기출문제 4회독이면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게 첫 번째 학습 전략이고요. 두 번째 학습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 네, 족구 전략. 족구 전략은 조금씩 꾸준히 전략이에요. 조금씩 꾸준히 전략이라고 해서 월화수목금토 보통 1차 때 저는 일요일 빼고 토요일까지는 공부했던 것 같아요. 1차 막바지는 일요일도 공부를 했고요. 토요일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월화수목금토가 있으면 회계경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과목들은 매일 가져갔는데 학원론은 그렇게 안 봐져요. 사실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것도 쉽고 다른 과목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말에 하루를 딱 잡았어요. 하루를 딱 잡아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아니면은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일요일 있잖아요. 일요일에 한 2-3시간을 잡아요. 2-3시간을 잡아서 한 단원에서 2단원 정도만 회독하고 기출문제 풀고 끝냈어요. 그럼 1주에 2단원을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2단원 나가고. 근데 부동산학 원리 총 8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4주면 1회독이 끝나는 거예요. 주말에만 투자를 해도.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큰 지장이 없는 과목이기도 해요. 네. 근데 전제는 말씀드렸어요. 타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부동산하고 원론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전략이 통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동산하고 원론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접할수록 실력이 향상됩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셔야 돼요. 조금씩 꾸준히 몰아치면은 조금 효율이, 그러니까 뭐 점수는 나오겠죠. 근데 타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몰아치게 되면. 네,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에 대해서 나는 부동산학 원론은 좀 쉬우니까 이거 벼락치기 해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벼락치기 할 때 동안은 부동산학 원론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회계경제를 빼놓잖아요. 아예 못 가져가요. 그럼 회계경제는 뭐 뒤로 밀어놓는 순간 점수가 막 떨어지거든요. 아마 모의고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점수가 꾸준히 가져가야 올라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좀 꾸준히 조금씩 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도 일주일에 2단원, 뭐 3단원, 기본수업 문제풀이 해독 진행과 같이 기간을 좀 길게 잡고서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시는 거. 2단원이 될지 3단원이 될지는 본인의 공부 역량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2단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좀 빠르게 치고 나간다. 그럼 하루에 뭐 2시간 안에 4단원도 볼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어차피 4사 전략이니까 4회독이잖아요. 기본서 4회독에 기출문제 4회독.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전략은 쉬고 싶다면 학원론 전략입니다. 1차 타 과목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특히 회계와 경제. 이제 회계 경제가 어느 정도 기본 강의가 끝나고 문풀을 제대로 이제 들어가시면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예,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 두 가지가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학원론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어서 1차 타 과목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그냥 타 과목 공부가 지칠 때 한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린 게 공통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학원을 어떻게 가져가시라는 거. 이해되셨죠?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가볍게 조금씩 꾸준히 가져가셔야 돼요. 네, 꾸준히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학원론은. 아시겠죠? 학원론도 안 보면 안 나와요. 점수가. 그건 똑같아요. 그렇게 가져가시고 제가 했을 때 한두 시간 정도면 나머지 1차 4과목이 내가 어느 정도 기본 강의도 듣고 복습도 잘 했다라는 전제하에 한두 시간이면 1, 2단원 정도 공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원론 첫 단원, 1단원에 부동산 학예 이해에 대해서 부동산학 총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단원이 부동산 경제론이 나와요. 그런데 경제학이 바탕이 돼 있으면 경제론은 그냥 술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에 대한 용어로 바뀌어서 나올 뿐이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전략,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아시겠죠? 조금씩 부담 갖지 말고 꾸준히. 네, 그렇게가 학원론의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랜디잇에서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요, 저는 타 학원 대비해서 강의 수를 많이 뽑지 않았어요. 네, 타 학원은 부동산학 원론 강의, 기본 강의가 있거든요. 기본 강의 수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 좀 있습니다. 꽤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부량 최소화를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일단 부동산의 전반적인 이론 내용을 학습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드리는데 내용을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가셔서 회독하실 때 좀 암기를 좀 심도 깊게 해주시면 되고, 기본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기본서 안에 예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 예제 문제들 같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태 공부하셨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문제풀이에요. 저희 감정평가사 시험입니다. 근데 부동산학 원론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좀 나와요.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중에서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이 있고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추려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그래서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면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그러니까 제가 수업에서 풀어드리지 않았던 문제들,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그리고 추가로 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합쳐서 문제 회독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문풀 회독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심화점검 스텝 3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감정평가사가 시험이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감정평가사 시험이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원래 감정평가론이라는 마지막 단원이 있거든요. 그게 감정평가사 2차 실무 내용이에요.
부동산학 원론의 감정평가론. 그리고 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이제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뻘들이 계시잖아요. 그 연배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평가론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평가사 시험이니까 원래 그렇게 비중이 없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갑자기 감정평가론에 대한 문제 빈도수도 높아졌고요. 좀 심도 깊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학 원론의 여타 강사들이 기본서에 써놓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2차 실무에서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토지를 어떻게 감정평가할 것입니까? 건물을 어떻게 감정평가할 것입니까? 이거를 글로 정리해 놓은 법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근데 이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만 해도 권리금이 있거든요. 이제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이 형성이 되죠. 상가 권리금. 권리금에 대한 평가 방법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권리금에 대한 평가 방법이 감정평가사 학원로 시험에 나왔고요. 그 해 2차 시험 실무에서 권리금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출제 빈도, 유형이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평가론에 대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냥 여러분들이 타 학원에서 볼 수 있는 그 기본서만으로는 충족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감정평가사니까 저는 어떤 부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알고 들어야겠다 하는 정도는 정리해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통 심화 점검을 가시면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그냥 쭉 복습해요. 근데 사실 그 복습은 스스로 하는 거고요.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시간이 아깝고 추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실무 기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기 쉽고 시험에 그래도 이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표시해서 이제 배부를 해드릴 거고요.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을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 하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과 실무 기준 중요 내용들 숙제하시고 회독수 올리고 제가 문제도 감정평가사 기출과 공인중개사 기출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같이 병행해서 회독 올리신 다음에 모의고사 푸시고 시험 들어가시면 돼요.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차이점은 부동산학 원론에서 내가 지금 트렌드가 감정평가론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시험이니까 평가론이 어렵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태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학 원론이 시험이 도입된 게 제가 알기로 5년, 6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시험 도중에 거의 도입이 됐어요. 학원론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체계를 못 잡다가 이제서야 체계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칙과 실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심화해서 좀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됐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랜디잇의 강의 특징이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원론에서 가져가셔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요. 조금씩 꾸준히고 내 과목이 바탕이 된 채로 들어가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강의도 좀 늦춰질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는 강의가 저는 정상적으로 업로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되는 시기가 조금 뒤가 되겠죠. 다른 과목 대비해서. 그렇죠? 문풀도 그렇고. 그리고 4사 전략처럼 좀 회독수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대비 회계 경제 과목에서 투여하는 회독수의 절반만 가져가시면 돼요. 학원론은.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학원론의 출제 스타일이 평가론에 치중이 되어 있다. 요즘에 평가론을 좀 어렵게 내는 추세다. 그러면 평가론에 대한 그걸 좀 대비할 수 있는 게 감칙과 실무 기준. 평가사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심화 점검으로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학원론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유예생과 좀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학습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도 제가 먼저 하나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를 좀 넘기고요. 일단은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